세뇌는 처음에 세뇌가 안 풀린 상태로 오다 보니까 해병대원들을 처음에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적들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 아 결국은 적들의 땅에 왔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막 그 저체온이로 의식이 왔다 갔다 하는 상태에서 해병대 장병님들이 진짜 필사적으로 살려냈거든요. 그 현장에서. 그런 걸 보면서 뭔가 살짝 북한에서 그 적은 뭔가 인간성이 없고 잔인하고 이런 것만 배웠는데 내 아버지를 살리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조금 우아하긴 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배운 거랑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그 합신센터 직원들이 나와서 저희를 인계해서 합동신문센터로 갔죠. 거기 가서 저희가 보름 동안 그 각자의 방에 이렇게 분리돼서 이렇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라는 게 나와서 계속 써요. 질문한 것에 대해서 내가 살아온 이야기들을 쭉 쓰는데 처음에는 별로 그렇게 협조해주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조사만 계속 하게 되면 끝까지 그랬겠죠. 근데 자유시간도 주고 물론 그 제한된 공간 안에서 그러면 그 안에는 책들도 있었고 뭔가 북한에서 살 때는 나의 그 김씨 일가 북한의 그 세습 그 김씨 수령에 대해서 그 가문에 대한 사적인 그 호기심을 가져도 엄청나게 처벌을 받거든요. 북한의 가계부라고 하는 그 가계부에 대한 호기심을 드러내거나 이런 필요 없는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면 심하면은 사형까지 당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철저한데 신에 대한 우상숭배 같은 건데 그런 북한에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김씨 가문에 대한 자료들이 있는 걸 보고 너무 몰입해서 그 책들을 봤습니다. 그 중에 아직도 그 책 제목이 기억에 남는 건 이한용의 김정일 로열 패밀리라는 그 책이죠. 김씨 일가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 사람도 여기 왔다가 북한 공작원들한테 사살당하긴 했지만 그 사람이 쓴 그 책도 봤고 그런 걸 보면서 세뇌가 쭉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뭐 들어와서 그 조사가 끝나고 들어오면 TV도 볼 수 있었는데 그 TV에서 KBS나 이런 데서 뉴스라든가 예능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보는데 저는 전 국민이 수령이 아 라고 소리를 내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어린이까지도 똑같이 아 라고 발음을 해야 하는 그런 사회에서 살았는데 긍정은 무조건 옳고 부정은 무조건 죽일 정도로 미워하는 무조건 틀린 그런 교육을 받았는데 이 땅에서는 되게 예능이나 뭐 뉴스 보면 다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그걸 자유롭게 표현하는 그게 너무 신비한 세계였어요. 아, 저렇게 사람들의 생각이 안 맞는데 세계가 이렇게 평안할 수 있구나. 너무 편할 수 있구나. 분위기가 북한에서 살던 내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런 데서 점점 세뇌가 풀리기 시작했죠. 그때 제일 충격이었던 건 세뇌가 풀리고 제일 충격이었던 건 탈북민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였어요. 저 올 때는 조국을 배반한 게 아버지와 저 둘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너무 많더라고요. 탈북민이 많고 그리고 저희를 그 신문하던 그 팀이 조사 팀이 꾸려졌었는데 불시적으로 이렇게 넘어오다 보니까 팀이 구성돼서 조사받았거든요. 그 팀의 제일 어리신 분이 막내 선생님이라고 제가 불렀었는데 그분이 사적인 대화를 이렇게 나누면서 탈북민들이 넘어오면 뭐 대학 가서 공부해가지고 뭐 이런 길을 가는 게 많은데 너는 육체적 준비도 있고 가서 일해라. 일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기술 배우고 해서 돈 많이 벌어서 나중에 결혼해서 네 후대를 여기서 태어나 자란 사람들하고 똑같은 수준의 뒷받침을 해줘서 그렇게 너의 가정이 안착이 되면 그게 성공한 정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와닿는 거예요. 사회에 나왔는데 아버지가 대학 가라고 떠밀었습니다. 저는 대학 가기 싫었거든요. 아, 내 머리로 무슨 공부야. 난 무조건 일해서 돈 벌 거야. 막 이러면서 아버지랑 맞지 않아서 그런 의견 충돌로 많이 다퉜습니다. 뭐 다툴 수도 없었고, 뭐 북한에서 아버지 말은 거의 거역해 본 적이 없고, 이랬던 제가 계속 반항을 하니까 아버지도 언성을 높이고 저한테 자유로운 곳에 데려다 놓으니까 제멋대로 나간다고 이러면서 많이 싸웠는데 정말 괴로웠어요. 괴롭고 외롭고 아버지 뭐 가족이라고는 아버지밖에 없는데 아버지랑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차도에 들어선 거예요. 무의식 중에 그냥 너무 괴로워서 주변을 배회하다가 의식이 차가 막 경적으로 울리니까 의식이 딱 들었는데 제가 피하더라고요. 몸이 본능적으로. 내가 죽고 싶은 건 아니다. 지금 너무 힘들어진 것 같다 해서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 해서 가출을 했죠. 그때 KTX 이런 걸 모르니까 그냥 제일 가까운 그 터미널 핸드폰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그 서울 남부터미널인가? 그쪽에 있었더라고요. 거기 가서 매표소 창구 두드리고 서울에서 제일 멀리 가는 차표 끊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판매하시는 분이 그 거제도 가는 차표를 끊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타고 내려가서 거제도에서 내려서 난 아버지하고 제일 먼 곳에서 살고 싶어가지고 거기 내려와서 이제는 내가 일자리 찾는다 하고 알바몬이 없고 그때 무슨 어쨌든 일자리 찾는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조선소 일자리가 거기 많더라고요, 거제도에. 그래서 그 아웃소싱 업체 찾아갔죠. 나보고 어디서 왔냐 그래서 나 북한에서 온 탈북민이다 라고 하니까 잘 왔대요. 탈북민들 우리 여기는 집도 주고 옷도 주고 일자리도 주고 여기서 열심히 하면 돈 벌어서 잘 살 수 있다 이러면서 그래서 조선소에 그냥 바로 취직을 해서 일을 했습니다. 2년 동안.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아웃소싱이라는 업체가 어떤 시스템이냐면 그때 당시 12만 원이었어요. 일당으로 주는. 대우나 삼성이나 그 큰 대형 업체가 2개 있는데 아웃소싱 업체에게 인력을 대면 1인당 12만 원의 일당이 업체로 나가요. 그러면 업체는 거기서 그 인부에게 그 일을 하는 능력에 따라서 차등 지급해요. 나는 제일 초짜보다 보니까 8만 5천 원을 받았어요. 그럼 12만 원에서 3만 5천 원을 그 업체에서 수수료로 자기들이 가지는 거예요. 제가 일하면 일할수록 그 업체는 이득을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입사도 빨리 시켜주더라고요. 할 줄 아는 건 없고 그냥 간단하게 배울 수 있는 일로 투입되다 보니까 전장 포설이라고 그 대형 선박에 케이블이 있을 거잖아요. 그 케이블을 만들면서 케이블을 느리는 작업을 하는 걸 저희 인력으로 하거든요. 지금 다 엄청 발전해서 용접도 로봇이 하고 모든 여러 가지를 다 기계화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케이블을 포설하는 그 작업만큼은 아직까지는 인간들이 해야만 하는 영역이다라고 해서 제일 험한 일이기도 해요. 제일 진짜 몸이 들어가지 않는 구멍으로도 쭈그리고 들어가서 그 케이블을 해야 되니까. 근데 너무
저는 좋았던 게 참 그게 좀 말하기 좀 그렇긴 한데 뭐 머리 안 써도 열심히만 하면 돈이 나오잖아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건데 첫 월급을 탔는데 그때 230만 원 정도를 받았어요. 첫 월급으로. 근데 그 월급이 들어오는 게 너무 신기했고 그 월급 명세서를 줘요. 명세서를 주는데 세금이 뭐 그 세금 나간 그 내역을 쭉 이렇게 나열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같이 일하는 그 옆에 형님들은 아 이게 도둑이 따로 없네. 국가가 도둑이라고 막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면서 세금 왜 이렇게 많이 떼?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내 월급 명세서에서 세금이 나간 게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뭔가 나도 이젠 세금 내는 떳떳한 국민이 됐다라는 생각에 그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녹아들어서 일을 했죠. 근데 내가 탈북민이라서 많이 위축이 돼 있었어요. 근데 같은 나를 데리고 그러니까 내가 속한 그 작업반의 반장님이 뭐 야간 일도 많이 하고 밤새서 일도 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밤을 샌 어느 날 배가 엄청 높아요. 그 제일 큰 그 데크 꼭대기에서 쉬면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근데 출근 시간이죠. 우리는 밤샜으니까 우리는 지금 한창 일하고 있는데 출근 시간이었어요. 그 밑으로 사람들이 출근하는 막 진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자전거 타고 조선소로 쭉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요. 그걸 보면서 반장님이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설성아 저 밑에 봐라. 저 사람들 정말 위대하지 않냐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기 가족을 위해서 저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나오는 저 사람들 정말 위대하다라고 하면서 월급 앞에서는 평등하대요. 네가 북한에서 왔든 뭐 외국에서 왔든 월급 앞에서 평등하고 그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이 더 떳떳한 사람이라고. 너 북한에 와서 왔다고 부끄럽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네가 나중에 월급 많이 벌어서 월급 적게 받는 사람들 지휘하면서 이렇게 일하면 네가 그게 떳떳하게 사는 거라고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 엄청나게 마음적으로 도움이 됐죠. 의지가 됐고 해서 정말 그 반장님 덕분에 편하게 일하면서 2년을 보냈습니다. 네, 제가 대학을 안 가겠다고 아버지한테서 가출하고 이렇게 조선소를 왔는데 어느 정도 조선소에서 사회 적응하면서 그 주변에 탈북민이 없었어요. 이제 제가 뭐 찾아볼 수도 없었죠. 그 같이 일하는 분들도 탈북민은 저 처음이라고 일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일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가 22살, 23살이었는데 방학 시즌만 되면 대학생들이 알바하러 옵니다. 조선소에. 그래서 그 간단한 일거리들을 한 달 정도 일하고 월급 받아서 용돈을 챙겨서 올라가더라고요. 제 또래가 많았어요. 대학생들, 알바생들 중에. 그걸 보는데 좀 마음이 이상했어요. 근데 그 정도 되니까 그때 같이 일하던 형님들이 설성아, 넌 지금 공부해도 나중에라도 여기 와서 이런 일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지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공부 못 한다. 너 쟤네 보니까 공부하고 싶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하기 누가 가라고, 아버지가 가라고 할 때는 정말 가기 싫었는데 내가 살면서 그걸 보니까 내가 가고 싶어지니까 그 방법을 찾게 됐습니다. 결국에 2년 만에 회사 그만두고 서울 올라와서 다시 아버지한테 찾아와서 대학 가겠다라고 하고 대학을 진학하게 됐습니다. 네, 일단 대학 공부를 하고 싶을 때는 일단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 이런 거 고민하게 되잖아요. 제가 북한에서부터 운동을 하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운동한 친구들이랑 한솥밥을 먹으면서 한 캠프에서 살았죠. 그 친구들이 한글을 몰라요. 그냥
공부를 안 하고 운동만 하다 보니까 한글 그 맞춤법도 제대로 모르는 친구들이 대반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운동을 시킬 때 너는 조선말만큼은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막 매를 들면서까지 일기를 쓰였어요. 그래서 일기를 쓴 게 제가 아마 북한에 집에 남아있다고 하면 이 정도 쌓여 있을 거예요. 일기 쓴 것만. 그 일기도 보여주기 위한 식의 일기를 쓰다 보니까 하루에도 아버지한테 빠꾸 당해서 한 4번, 5번씩 쓰고 잤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글쓰기가 강제로 붙은 그 취미처럼 됐던 거예요. 글 쓰는 게 제일 편했고 쓰고 싶었고 그래서 뭐 스토리도 있잖아요. 예. 여기 대한민국에서는 나오기 힘든 그런 스토리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다 생각해서 글 공부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문해창작학과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뭐 면접 때도 그리고 뭐 서류상에서도 제대로 그게 어필이 됐는지 문창과 지원하게 됐고 거기서 합격을 해서 문창과 4학년을 잘 다니게 됐죠. 대학 공부 제가 운동만 하던 놈이 힘들었는데 전공 그 소설 창작론이나 이런 합평 창작 수업 이런 거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전공 공부하는 재미에 4학년을 버틴 것 같아요. 4년을.